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매 채널 김대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질문이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경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물건 검색하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019 타경 3109호 분석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근저당이 1억 1700만원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낮은데 낙찰이 된다면 인수자가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자, 여기서 인수자는 낙찰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낙찰된다면 낙찰자가 이 근저당 질문 내용이 이거네요. 자, 이 근저당 1억 1700이 있는데 감정가는 낮다. 자, 감정이 낮으니까 이 근저당이 채권 만족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낙찰자가 이 근저당 금액에 어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사람 손해가 많을 건데 뭐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사건 내역 2019 타경 3109호 창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이 답변하는 영상을 만들 때, 이 수업을 할 때까지 약간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 놓고도 막상 보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보면서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자, 보시면 다세대 빌라. 이제 여러 가지 기억이 나네요. 자, 이 물건 종류는 다세대, 소위 말하는 우리 길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빌라들 있죠. 소위 말하는 빌라. 자, 대장상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이 물건의 상태는 빌라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상으로 보면 그냥 이 현황을 보면 그냥 단독 주택처럼 보입니다. 전용 면적 16.4평. 자, 뭐 경매 나온 건 이 집인데 이 집의 아주 일부분 한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1억 이 16.4평이고 대지권은 14.6평, 8평. 자, 이렇게 개발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이다. 자, 일괄 매각은 자, 이 건물이 앉아 있는 땅. 그런데 이 건물은 마치 한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물건으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뭐 이렇게 뭐 주인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지나가다 보이는 빌라 있죠. 자, 빌라 같은 법적인 어떤 성격을 지닌, 특징을 지닌 물건이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칸을 소유하게 되면 이 건물이 앉아 있는 이 땅은 다 어떻게 될 것이냐? 누구 땅이냐? 자,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이 전용 부분에 소유한 그 면적의 비율만큼 이 토지의 사용도 그 비율만큼 소유권을 가지고 이 전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대지권입니다. 그게 14.8평이라는 거. 그래서 이 건물과 한 부분의 건물과 이 건물 전체가 앉아 있는 땅의 해당하는 그 전용 면적 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만큼 그 지분의 면적으로 환산하면 14.8평. 그것만큼 같이 매각한다. 땅과 건물은 같이 매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 내용이 없었는데 이 부분까지 제가 설명하고 있네. 자,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뭐 전 누구누구로 다른 어떤 채권자가 개인 채권자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 그 전에 감정은 4600인데 한번 유찰돼서 3680 되었다가 다시 또 유찰돼서 2944만원 변경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2020년 4월 9일날 입찰 15일 전입니다. 현장 모습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면 그냥 우리 지나가다 보면 단독주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소유권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구분된 소유권과 어떤 물리적으로 구분된 물건이다. 빌라처럼 개발된 것이다. 자, 그래서 경매 나온 건 2층에 있는 한 부분. 제가 볼 땐 이쪽 부분 같습니다. 이쪽 부분. 여기가
이 부분이 경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이게 201호. 자, 이것이 경매에 나왔다. 점유 현황.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면, 전 누구라고, 경매 신청한 그 사람. 네, 여기 보면 경매 신청인 데 있습니다. 살고 있는 점유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 사람은 보증금 2,800만 원에 전입일 2003년 4월 25일, 확정일자 2004년 1월 5일. 자, 이 등기 현황하고 같이 분석해야 됩니다. 보시면 2003년에 이 집을 매매로 샀다. 최 누구 현재 소유자가 과거의 소유자입니다. 샀고, 그리고 2003년 4월 30일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그러니까 사서 대출받고 매매했다. 그래서 지금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003년 9월 26일. 2003년 9월 26일. 자, 이것은 소유권 변경일일 뿐이고, 이 권리관계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가장 빠른 선순위 근저당. 자, 이거 가장 빠르죠. 자, 이 근저당,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질문하신 분도 이 근저당에 신경 쓰여서 질문하신 거죠. 이 금액이 1억 1,7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저당 금액은 이렇게 큰데 또 한 부분에 대한 건물이면 이렇게 가치도 나가지도 않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근저당이 돼 있고 보증금은 이만큼이고, 자, 이것이 또 선순위고 2003년 4월 25일 전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03년 9월 26일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2003년 4월 25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을.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1억 1,700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날짜입니다. 날짜. 낙찰자에게 인수되어서 뭔가 금전적인 부담을 줄 수 있을 법한 이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관계에서 정말 집중해서 정말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입찰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다. 2003년 4월 25일 날 전입을 했는데, 이 대출받았던 날짜는 2003년 4월 30일입니다. 2003년 4월 30일. 자, 누가 빠릅니까? 자, 이게 빠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도 그 바뀐 주인한테 나의 보증금을 돌려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다. 이 사람이 만약에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경매 신청한 임차인이죠. 배당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가 전액 인수할 수도 있는 권리관계에 있다. 그런데 배당은 이 2003년 4월 25일 날짜를 기준으로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내줍니다. 이것은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날짜고, 확정일자 2004년 1월 5일입니다. 2004년 1월 5일. 자, 4월 30일보다 거의 1년 가까이 늦었죠. 즉, 근저당 1억 1,700보다 더 늦게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금액은 인수 안 합니다. 뭐 얼마를 더 못 받든 얼마의 손해가 나든 낙찰자하고 이 말소 기준 등기의 근저당하고는 관계가 없다. 문제는 이 근저당에 뒤져서, 배당 순위가 뒤져서 배당을 다 못 받아서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도 있는 이 2,800만 원이 중요한 것이다.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거라는 거죠. 자, 권리관계 한번 쭉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근저당 있고, 자, 이것을 기준으로, 자, 모두 소멸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당연히 소유권, 현재의 소유권 없어지겠죠. 자, 압류, 소멸, 뒤에 있는 또 압류, 소멸, 강제경매 신청, 이것도 일단은 삭제됩니다. 이 등기사항에는 나타나지 않는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돼 있고,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이 선순위,
이 수협보다 빠른 선순위, 자, 그 사람의 2,800만 원. 자, 이것이 문제다. 뭐 지금 현재 최저가가 2,900 뭐 몇십입니다. 2,900 조금 넘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높게 낙찰된다고 해도, 자, 1억 1,700. 이 사람이 채권 만족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이 근저당의 실제 원인 채권, 이 금액, 얼마를 실제 빌렸는지 이거 확인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자, 이유는 요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에 보시면, 문건 접수 내역은 제가 사건 분석할 때 한 번씩 꼭 보십시오 하는데, 자, 이 사건에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물건입니다. 보시면 이해관계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세입자 있죠. 그리고 근저당, 뭐 압류, 김해시 압류, 뭐 건강보험공단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등기소, 법원에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 제출,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하고 관계없죠. 자, 감정인 회보서 제출, 뭐 채권자 보정서 제출, 채권사 전 누구누구 보정서 제출. 이거 이제 경매 신청인 임차인입니다. 교부권자, 뭐 교부청구서 제출, 교부권자 누구누구, 뭐 국민건강보험일 겁니다, 이거. 채권자 전 누구누구 보정서, 그리고 채권자 전 누구누구 배당요구서 제출. 이거 이제 임차인이겠죠, 이거. 경매 신청자. 그 채권자 전 누구누구 보정서, 뭐 보정 많이 했네요. 자, 교부권자 군 교부청구서 제출. 자, 은행 어디 갔습니까? 은행. 자, 1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은행이 배당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은 배당 요구를, 자, 여기처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매 물건을 취급하다 보면 이 물건의 경매가 진행하고 있으니 돈이 받을 것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법원을 와서 신고를 하시오라고 등기부에 찍혀있는 이 채권자들,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이 채권자들에게 모두 우편물을 발송해서 법원에 와서 신고해라라고 합니다. 신고해라고 하면 이렇게 가서 신고하고 접수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은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이 근저당 관련, 이 채권 관련 은행의 담당자가 있겠죠. 그 담당자가 가서 신고합니다. 물론 하지 않아도 배당은 됩니다. 근저당은.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돈 받을 금액이 있는데 담당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나중에 채권계산서 제출해도 배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경매 절차 사전 절차 진행할 때 가서 신고를 안 했다는 것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근저당 금액 1억 1,700원의 어떤 채권이 영원입니다. 돈이 없다라는 거죠. 받을 금액 없고, 이 소유권에서 이쪽 소유권으로 넘어갈 때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가 되기 전에 이 근저당 금액을 모두 갚아서 지금 받을 금액이 하나도 없어서 법원에 신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만약에 이 영원일 때와 영원이 아닌 금액이 남아있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의 그 낙찰자 입장에서의 이 권리관계, 낙찰 이후에 인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자료 보면 이 간단한 내용인데, 자,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이 법원 경매 물건을 두고 이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이 표입니다. 이게 만약에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치면 이 경매 물건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 있느냐? 자, 나중에 낙찰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낙찰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자, 이 경매를 진행해 주는 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 물건을 지금 팔려고 하는 거죠. 이거 팔아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은 이 채권자입니다. 아까 뭐 근저당 또는 뭐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채권자들.
그리고 또 점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임차인. 자, 우리 지금 이 경매 물건 나온 거는 점유자, 전세권자 있죠. 2,800만 원. 이 점유자, 채권자. 또 주인이 있겠죠. 당연히 현재 집 주인이 있고 또 채무자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은 아버지 집인데 아들이 사업한다고 아버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들 간의 관계가 한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점유자와 낙찰자 관계, 당연히 명도하고 진행될 수 있죠. 법원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 점유자와 채권자의 관계. 자, 이 빨간색으로 굵게 제가 표시해 놨는데, 살고 있는 점유자와 이 채권자하고도 관련이 있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바로 이 사건이 이들 간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관계자들 서로 간의 모든 이 관계자들이 얽힐 수 있는 이 관계 중에서 자, 이 채권자와 점유자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이 경매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관계가 바로 지금 질문하신 이 사건이라는 거죠. 낙찰자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이 채권자와 우리가 명도해야 될 이 점유자, 이 둘의 관계. 그게 바로 1억 1,700입니다. 이 1억 1,700에서 이 1채권자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만약에 5천이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도 못 받고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 금액은 전액 낙찰자가 인수. 만약에 이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0원이다. 그러면 이 점유자는 대부분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낙찰자는 이 사람의 보증금에 대한 인수가 없을 것이니까 굉장히 가볍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이 낙찰자는 지금 이 채권자의 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만 이 점유자를 인수하느냐 마느냐의 아주 중대한 어떤 권리관계 앞에서 이 채권자의 그 상태를 이 채권 상태를 지금 조사해서 확인해야만 되는 이런 권리관계다. 이게 마지막이죠. 자,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신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이 1억 1,700을 어느 정도는 인수해야 되느냐? 왜? 채권 최고 금액이 1억 1,700이나 되는데 현재 최저가는 2,900이고 뭐 여기서 조금 더 써서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이 다 가져가 버리면 뭐 받을 것이 없다. 이 사람은 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뭐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영원이면 뭐 거의 대부분 다 받을 것이고 설령 조금 다 못 받는다고 해도 그 비용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주 극과 극의 어떤 상태에 갈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바로 이 근저당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 금액을 인수하는 것은 아닌데 이 금액 때문에 이것을 인수할 수도 있고 하나도 인수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사진을 왜 놨는지 이제 다시 생각났는데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이 한 칸을 대출 받는데 1억 1,700을 해주느냐. 분명히 다른 여기 있는 물건들의 등기도 다 떼보시면 이 1억 1,700이라는 금액이 분명히 이 물건 하나에만 대출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공동으로 다 묶어서 대출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질문 그것만 답변 준비한다고 다 등기부 발급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1억 1,700이라는 대출이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모두 공동으로 담보를 넣고 아마 대출했을 겁니다. 그 중에 이 하나가 경매에 나오면 자, 은행 대부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애매하죠. 이거 전체를 보고 대출해 줬는데 이거 하나만 나오면 이 대출은 다 어떻게 되느냐. 통상적으로 이럴 때 제가 이 비슷한 물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니까 이 채권 자체를 쪼개 가지고 분리해서 요 채권 분리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법원에 신고를 안 한 건지 채권이 없어서 안 한 건지 또는 나중에 낙찰이 되는 걸 보고 그때 가서 어떤 채권 분리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는 건지 자, 이 1억 1,700을 대출해 준 은행의 담당자와 반드시
반드시 한번 만나서 확인해보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 자, 거기서 만약에 정보를 주지 못한다면 입찰을 완전히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중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 금액이다. 그러나 이 금액을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답변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